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5장에서는 그 트레이닝을 하는 디테일인데 의외로 중요한 디테일들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초기화가 사실은 알고 보니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결론은 각 레이어별로 액티베이션 값들도 그 디스트리뷰션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들도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조금 더 이제 큰 그림 입장에서 보면, 빅픽처를 본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레이디언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비헤이비어를 여기 있었죠.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유도를 했는데 이런 특히 이 그레디언트가 이런 백워드 패스에서 오는 이런 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워드 패스에서 오는 이런 항이 있었는데, 일단 요약을 하자면 재미난 사실은 이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결국은 곱해지는 게 W라는 그런 행렬이 곱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약간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 무시해버리면 메이저는 결국은 이 행렬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건데, 한 레이어에서 한 번 곱해지고 또 다음 레이어에서 또 한 번 곱해지고, 그래서 각 레이어를 일종의 뭐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배웠던 n번째 레이어가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그 수열의 비헤이비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각 레이어의 비헤이비어들을. 그래서 W가 마치 계속 곱해지는 공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W의 평균적인 비헤이비어가. 그래서 W의 평균적인 비헤이비어가 계속 곱해지는데 이게 뭐 등비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R의 n승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일반항이. 자, R의 n승이 발산을 안 하려면 R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나요? 그리고 0이 안 되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절대값이 1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꼭 플러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1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기본 개념, 철학은 사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이 일정한 값을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n이 여기서 그 각 레이어의 인덱스라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았고, 실전에도 바로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그 제이비어라는 제이비어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퀘이션이 나왔었죠. 여기서 첫 번째식, 즉 베리언스를 이 NJ가 그 J번째 레이어에서 인풋 노드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인풋 노드의 개수분의 1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 왜 이런 항이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게 J번째 뭐 레이어의 인풋 노드의 개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J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노드의 개수면은 4개, 3개라고 치면은 특정 아웃풋 노드를 봤을 때 J번째 인풋 노드의 개수만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만큼의 개수들이 곱해져서 더해져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곱하는 건 WIJ들의 각 항
것들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 이론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독립이라고 치면 W도 그렇고 여기 액티베이션 값도 그렇고 독립이라 그러면 이 독립인 확률 변수들이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독립인 확률 변수 두 개가 있는데 더해지면 두 놈의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에 각각 같다라는 또 유명한 성질이 있죠.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 독립일 땐 저런 성질이 있는데 바로 그 성질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이 독립으로 더해지고 여기 있는 놈이 더해지고 여기 있는 놈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인풋에 nj개만큼 있는 것들이 더해져서 그 베리언스가 더해지는데 또 중간에 이 화살표를 지나가면서 W가 곱해지죠. 그만큼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의 베리언스만큼 더해지고 여기서 W 베리언스만큼 더해지고 해서 그게 총 NJ개니까 이렇게 NJ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아웃풋 노드의 인풋 노드 개수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베리언스들이 이런 식에 의해서 그냥 합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인풋 노드 개수만큼 계속 에너지 또는 파워가 증가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W 값을 그걸로 노멀라이즈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이비어 노멀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왜 인풋 노드의 역수에 반비례해야 되는가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정확한 분석을 안 하고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키포인트는 이게 결국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각 레이어별로 안정적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져가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초기에만 꼭 이런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학습하는 중간에도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안정적인 비हे비어를 갖게 해야 되지만 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뭐가 계속 변할 텐데 이걸 안정적으로 비헤비어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화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걸 학습하는 중간에도 적용하는 아이디어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이 사실은 이니셜라이제이션 아이디어하고 사실은 사천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쨌든 그 액티베이션 값들이 각 레이어별로 포드 패스를 진행하면서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값이 커지거나 아니면 컬랩스 되거나 제로가 되는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즉 그냥 등비수열로 얘기하면 공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그 확률분포 정규화하는 거 배웠나요? 혹시? 그 수 1에서 배우나요? 2에서 배우나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요? 하도 옛날 일이라. 어쨌든 그런 거 배웠죠. 네. 바로 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정규화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규화 영어로 표현하면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그래서 다소 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규화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정규화할 때 어떤 주어진 확률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평균을 빼주고 이게 가우시안일 때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임의의 평균과 임의의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를 평균은 제로고 분산은 1인 그런 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평균은 제로고 분산은 1인 놈으로 바꿔준 값이 요 놈이라는 얘기죠. 자, 요게 뭐냐면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테이션 짓을 썼던 프리액티베이션이든 액티베이션 값 직전에 있는 거 짓을 저렇게 노멀라이즈 시키자는 얘기죠. 왜 그럼 포스트 액티베이션을 노멀라이즈 안 시키냐라고 얘기하면 포스트 액티베이션은 사실은 좀 뭔가 많이 이미 변화를 주죠. 뭐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나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굉장히 많이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를 줘버리면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뭔가 이 변수 값에 제한이 없을 때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키는 게 훨씬 더 뭐 유리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들이 짓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방법론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왜 배치라는 말이 앞에 붙었냐면은 자, 이게 어느 특정 레이어에 예를 들면 노드들의 개수다. D가 노드들의 개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전체 배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몇 등분으로 잘라서 조그만 데이터셋으로 써서 학습을 시킨다 그랬죠. 그게 미니 배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니 배치의 사이즈를 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행들이 하나의 데이터 이그젬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치면 하나의 이미지라는 얘기죠. 이 미니 배치는 보통 이제 GPU 메모리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옛날엔 GPU 메모리가 작을 때는 뭐 많으면 한 128. 근데 요즘은 뭐 워낙 GPU도 좀 고급화돼 갖고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거보다 한 6배, 한 10배 가까이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뭐 128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큰 것 같지만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셋 사이즈는 뭐 수십만 건이 되는데 그걸 128개 단위로 잘라서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샘플 평균, 샘플 분산을 구하는데 각 인풋 노드별로 이 수직 방향으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평균 다르고 여기에 평균 다르고 여기에 평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평균과 분산을 각 노드별로 구하는 것이 방법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K는 요 각각의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평축에. 그래서 이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미니 배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니는 생략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CNN 배울 때는 약간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원디멘전이 아니고 투디멘전이기 때문에 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픽셀 단위로 하지 않고 픽셀 그냥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건 또 다시 한번 나중에 6장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액티베이션 값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프리액티베이션에 이런 노멀라이즈는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예상이 되겠지만 당연히 중간중간에 디스트리뷰션들을 안정화시키니까 학습을 시키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항상 쓰이는 건 아닌데 특히 영상 쪽에서는 거의 한 70~80%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도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놈이 이제 다음 챕터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원래는 학습 속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으로 쓰인 건데 또 의외로 사이드 베네핏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루는 그런 일반화하는데, 그러니까 즉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다른데 그 둘 사이의 갭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도 발생하는 그런 또 사이드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도 코드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평균 우리가 아는 식으로 평균 구하고 평균을 구할 때 각 노드별로 수직 단위로 계속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 분산을 구하고 각 노드별로 이렇게 정규화시키고 이제 마지막 식이 중요한데요. 이 정규화를 시키면 그걸로 끝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정규화해서 모든 게 안정적인 비해별을 보이는 거는 맞는데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딥러닝을 할 때 각 레이어를 지나서 마지막 레이어쯤 가서는 오히려 안정화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레이어가 1000개의 노드가 있다고 치고 1000개의 노드가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1000개의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1000개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내가 코끼리 사진을 넣었으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는 그 코끼리에 해당하는 노드만 액티베이션이 되고 나머지들은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차별적인 게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로 갈수록. 그래야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놈은 커져야 되는 놈은 커져야 되고 작아야 되는 놈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계속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작은 놈은 부풀리고 큰 놈은 줄여버리니까 뒷단으로 갈수록 이게 불리해질 수가 있죠.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위해서는 정규화를 하는 게 좋은데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위해서는 정규화하는 게 안 좋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비정규화를 해버려요. 원래로 되돌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화된 놈을 다시 스케일링을 하고 작아진 놈은 키우고 큰 놈은 줄여버리는 감마 값으로 그 다음에 시프트를 시키는 거죠. 베타로. 그래서 직선의 식처럼 ax 플러스 b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감마가 표준 편차고 베타가 평균이면 원래 정규화하기 직전 값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게 또 역설적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저럴 거면 왜 애초에 정규화를 왜 하냐. 하지 말지. 이런 또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정규화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노멀라이즈 했다가 언노멀라이즈 하는 게 원래하고 똑같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놈을 노멀라이즈 했다가 다시 언노멀라이즈 하는데 그때 감마하고 베타는 원래 오리지널 시그마하고 오리지널 평균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트레이너블 파라메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마 베타는 트레이너블 파라메터고 더 재미난 사실은 아까 요 각 노드별로 시그마하고 m들은 각 노드별로 다 다른데 감마 베타는 모든 노드 각 레이어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노드에 대한 평균으로 언노멀라이즈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수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는 아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만 보면은 이게 고등학생 입장에서 수식을 보면 이거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게 같은 오퍼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함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이게 감마 베타가 SGD로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요? 실제 이 시그마하고 뮤 값들은 원래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감마 베타는 원래 데이터에 의해만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백프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약간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요게 이제 트레이닝하는 단계입니다. 트레이닝하는 단계인데, 이제 인퍼런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퍼런스를 할 때도 이제 이거를 동일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는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근데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에서는 뭐 배치나 또는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학습을. 근데 인퍼런스는 배치 또는 미니 배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한 데이터 샘플 하나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데이터 샘플이 딱 하나뿐이 없는데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평균은 자기 자신이고 분산은 뭐 제로라고 봐야 되나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퍼런스랑 트레이닝하고 비헤이비어가 비슷해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아이오페라는 사람도 그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약간은 편법인데,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 각 미니 배치별로, 그 다음에 각 그 학습 스테이지별로, 그래서 학습 스테이지라는 것은 미니 배치가 여러 번 쭉 쌓여서, 그러니까 한 배치 안에 미니 배치가 10개가 있으면 미니 배치 10번을 진행하면은 한 배치에 해당하는 만큼이 학습에 참여한 거죠. 그 기간을 에폭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언급을 안 했었네. 어떤 새로운 용어죠. 그래서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배치가 한 사이클을 끝내는 그 시간을 에폭이라고 하는데, 이 각 에폭, 뭐 여기서는 에폭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미니 배치별로 평균하고 분산들이 계산되니까 이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수많은 미니 배치들이 각 SGD 이터레이션별로 계속 계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축상에서 이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내고 분산들을 다시 평균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을 저장을 해놓고 인퍼런스 할 때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죠. 약간 추가 정보로. 그래서 지금 평균의 평균을 구한다는 게 이 얘기고, 분산의 분산을 구하는 게 이 얘기인데, 자, 여기 앞에 이런 이상한 팩터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확률 통계학, 뭐 확률 기초 이런 걸 들은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산을 구할 때 샘플 베리언스, 샘플 사이즈가 모집단보다 작을 때, 사이즈가 m일 때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약간 분산이 그러니까 샘플은 전체 모집단보다 작은 부분 집합이니까 거기서의 그 뭐라 그럴까, 다이버시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함이 전체 모집단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산한 분산은 원래 모집단 분산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키워줘야 됩니다. 키워주는 벡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노멀라이즈 하는데, 뭐 식이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동일한 식입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해보면 x에다가 평균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제일 밖에다가 감마, 그 다음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베타를 해주는.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면 x 마이너스 저기서 평균을 그냥 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시그마로 나눠주고 베타. 이 부분이 노멀라이즈 된 거였죠. x 햇. 자,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풀어 헤쳐놓은 겁니다. 뭐 새로운 식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죠. 앞에 나왔던 이 두 개의 식을 결합해 놓은 거라는 얘기죠. 요거를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 풀어 헤쳐보면 저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퍼런스는 트레이닝 단계에서 인퍼런스 할 때는 미니 배치 개념이 없으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없으니까 트레이닝 단계에서 각 시간별로, 시간축별로 또는 이터레이션별로 나왔던 평균들, 분산들을 그냥 시간축상에서 평균을 채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으로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다 좋은데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이런 점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알고리즘과 인퍼런스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동일한데 이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른 이유는 이렇게 다른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돌아가서 보면 좋은데요. 요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는데 자, 수평축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디멘전이라고 보면 되고 수직축이 데이터의 각각의 인덱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 행이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노멀라이즈 하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은 이렇게 수직축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죠. 그렇죠? 각 수평 인덱스에 대해서 수직축으로 평균 분산구해서 노멀라이즈를 한 겁니다. 이게 D개가 있으면 D번 노멀라이즈 한 거라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상을 좀 확장해 보면 꼭 노멀라이즈를 수직축으로 할 필요 있겠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직축으로 하지 말고 수평축으로 해보자. 그래서 화살표를 딱 돌려갖고 이렇게 평균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평균과 분산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한 레이어에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그 여러 노드들의 프리액티베이션 값들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그걸로 노멀라이즈 하자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값들을. 그렇죠? 그게 바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다. 근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이 뭐냐면 이놈은 수평적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미니 배치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딱 한 줄만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필요한 데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RNN 쪽이 사실은 이런 미니 배치식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시퀀셜 직렬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끼리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넣어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멀라이제이션은 두 종류가 있다. 수평축으로 처리하는 거, 수직축으로 처리하는 거, 수평축으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수직축으로 처리하는 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수평축으로 처리하는 것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전자는 수직축으로 처리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주로 영상 처리 쪽에 많이 쓰이고 CNN 같은 계열에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단위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RNN 같은 쪽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로 RNN 쪽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시식 노테이션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시그마 있고 미우 있고 이게 감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우하고 시그마는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수평축으로 평균과 그러니까 각 레이어 와이즈로 각 레이어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운이 나쁘게 한 레이어의 노드 수가 서너 개뿐이 안 되면 이거 잘 작동 안 하겠죠. 어느 정도 충분히 커야 됩니다. 한 레이어의 히든 노드 개수가 최소한 한 몇십 개는 돼야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에어컨이 잘 작동을 안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이미 다 중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을 했고, 뭐 평균 편차도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뭐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식입니다. 이게 G가 감마고 B는 아까 그 베타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고 그냥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수평으로 구하는 건지 수직으로 구하는 건지 그 차이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수평으로 각 레이어별로 평균을 취하는 게 성능이 좋은가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논문들이 이런 걸 다 열심히 검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RNN 중에 대표적인 게 LSTM인데,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 떨어지는 SGD를 적용하면서 떨어지는 커브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RNN이고, 거기다가 이 강제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강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퀀셜하게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저장을 해갖고 뭐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적용하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녹색이고, 지금 이제 방금 수평축으로 평균을 내는 요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이 더 빨리 떨어지죠. 학습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NN 같은 데선 배치놈을 쓰는 것보다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통 배치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약자로 레이어 놈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은 크게 두 종류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후에 또 영상 처리로 가면 훨씬 복잡한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 넷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단순한 뭐 이런, 왜냐하면 거기는 디멘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2차원이니까 수평 수직만 얘기했지만 거기 3차원 데이터를 다루니까 수평 수직 또 뎁스 쪽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섞느냐에 따라 노멀라이제이션 종류가 다양한 변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6장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장 내용이 되겠고요. 자, 원래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공지한 사항은 이론적인 부분, 그 인퍼런스 이론에 관한 것을 바로 다루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정상 좀 이론적인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CNN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걸 배우는 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준비하는 데도 유리할 것 같고 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CNN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NN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데, CNN의 기본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실전에서 많이 사용된, 이제 좀 굉장히 어드밴스된 최신의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CNN이 1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의 두뇌 또는 동물의 시각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모사한 것이 CNN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언급할 사항은 좀 굉장히 1장에서도 언급했던 거지만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뭐라 그럴까요? 지구상에서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5개 감각기관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각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특히 정글 같은 그런 환경에서 포식자와 그 다음에 피식자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한 놈은 먹이를 찾아야 되고 한 놈은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뭐 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기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럼 빨리 튀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호랑이 입장에서는 아니면 독수리 입장에서는 독수리가 사실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도 먹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각을 가진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각이 엄청나게 발전한 동물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진화생물학적인 배경이 있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종으로 발전을 했다 그랬고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정설입니다. 실제로도 두뇌에서 이 5개 감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 두뇌 뉴런들이 그 기관들의 그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지 몇 프로의 비율로 생물학자들이 해부를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뭐 예상은 가지만 시각에 관련된 뉴런들이 사람 두뇌 또는 뭐 일반 동물 두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0% 정도. 나머지는 지각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의외로 깜짝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정보 전달받을 때 음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말로 대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그죠? 의외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2%뿐이 안 된다. 15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만큼 시각 정보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성 정보는 1차원 정보뿐이 없어서 뭐 소리의 피치라든가 뭐 타임의 위치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파수 정도. 근데 이 시각 정보는 이 2차원 상에서 예를 들면 거리도 봐야 되고 두 개의 눈으로 뎁스도 봐야 되고 컬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저 물체가 나한테 호의적인 놈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놈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해서 더 뭐 좀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 사실은 중요한 정보는 극히 일부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정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호랑이가 숲속에서 사냥을 할 때 숲속에 어느 사슴이 있는데 사슴을 바라보는데 전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체 이미지에서 사슴이 차지하는 픽셀 비중은 한 1, 2%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 나무고 숲이죠. 나무, 숲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데 한 1, 2% 되는 픽셀들을 찾아서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는 적지만 그 정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속아내야 된다.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CNN 구조 자체에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고양이로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인데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고양이 앞에다가 스크린을 놓고 뭐 패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굉장히 잔인한 실험인데 두개골을 살짝 열어놓고 살려놓고 탐침을 꽂아서 패턴이 돌릴 때마다 어느 위치에서 전기 신호가 튀는지를 다 댔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은 이런 실험하면 비윤리적이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잔인한 실험을 해서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어느 특정 패턴에 반응하는 뉴런 지역이 따로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수평적인 패턴에 반응하는 뉴런은 여기만 있고 수직적인 거는 저쪽에만 있고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슷한 패턴들끼리는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더라. 이런 놈들이. 그래서 콜로케이션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CNN 구조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층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로우 레벨에서 고양이 실험에서도 봤듯이 어떤 단순한 패턴, 이게 수직적인 패턴이냐 수평적인 패턴이냐 대각선 패턴 정도만 보고 그 1차 레이어에서 본다고 치면은 CNN 뭐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2차 레이어에서는 뭐냐면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 이게 동그라미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회곡선이냐 계곡선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한 2차 레이어쯤 되고 3차 레이어에서는 이제 그런 다양한 패턴들 뭐 회곡선이냐 계곡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걸 가지고 모아서 다시 이게 동그란 뭐 얼굴 모양이냐 아니면 뭐 길쭉한 몸통 모양이냐 아니면 뭐 길쭉한 다리 모양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뭐랄까 하이 레벨의 그런 패턴들을 인식해 나가는데 하이 레벨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로우 레벨 패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가장 단순한 로우 레벨의 패턴은 결국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윤곽을 보고 인식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윤곽이라는 거는 뭐 제 귀 있는 쪽은 수직 윤곽이고 머리 쪽은 수평이고 그렇죠. 입술은 수평이고 자, 이런 수직이냐 수평이냐 대각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우 레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층적으로 이미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CNN 아이디어는 그리고 딥러닝 자체 아이디어는 각 레이어별로 이걸 계층화 시키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는 로우 레벨을 처리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중간 레벨 마지막은 하이 레벨 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CNN은 르쿤이라는 교수가 80년대 한 중반쯤 만들었는데 사실 그 직전에 이런 생물학적인 배경으로 사람의 시신경에서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일본 과학자인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이거를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CNN의 원조격이 되는 거죠. CNN은 보통 르쿤 교수가 만들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필기체 인식 쪽 직전에 이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이게 한참 뒤였네요. 98년에 이제 르쿤 교수가 이거를 필기체 인식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지만 힌튼 교수 그룹에서 그때 대학원생이었던 이제 알렉스 크리첵스키라는 친구가 퍼스트 네임이 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렉스넷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성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 구조에 대해서는 또 이 챕터 마지막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가는데 CNN과 우리가 지난번 이런 것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번 챕터에서 볼 거를 하는데 기존에 배웠던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모든 인풋 노드가 모든 아웃풋 노드에 연결되는 구조였죠. 방금 전에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그림을 그린 게 그런 것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영상 처리에 특화된 CNN의 그 핵심적인 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세 개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아웃풋 노드가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전체 인풋 노드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CNN은 안 그렇다니. 하나의 아웃풋 노드가 자기 근처에 있는 인풋 노드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3개 아니면 뭐 많아봐야 5개 이 정도 1차원만 본다 그러면 그리고 각 아웃풋 노드별로 따로따로 파라미터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파라미터가 쉐어링 이러라고 이걸로 좀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 커널이라고 하는데 요 CNN을 그냥 3가지
멀티플렉싱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개념들은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설명할 때는 1차원하고 2차원으로만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3차원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4차원, 뭐 임의의 n차원으로도 언제든 확장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MRI 같은 의료 영상은 인풋 이미지 자체가 3차원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CNN은 보통은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우는 건 2차원 이미지만 다루는데 거기서는 3차원 이미지를 다뤄야 돼서 컨볼루션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2D 컨볼루션은 뭐 이런 구조인데 요게 영상이 이미지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컨볼루션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커넥션 웨이트들의 쉐어드 파라메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개, 그래서 2x2 커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노미 시스템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이미 컨볼루션이란 개념이 거기서 많이 나와 있고 1차원 컨볼루션 뭐 필터가 있으면 그걸 살짝 뒤집어 갖고 시간축에서 쭈쭈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그게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거를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전기공학부 출신 다 아는데 전기공학부 아닌 사람들 분위기도 잘 모르네요. 어쨌든 그게 1차원이고 2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은 좌에서 우로만 움직이지만 2차원은 좌에서 우로 한번 갔다가 그게 다 차면은 다시 하나 내려와서 이제 뭐죠? 상단에서 하단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마스크를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에 있는 픽셀들 값하고 매치되는 것끼리 곱하고 다 더해줍니다. 원래 픽셀들이 A, B, C, F가 있었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하고 곱해주는 거죠. A하고 W, B하고 X 이런 식으로 곱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 추가로 여기다 상수항도 들어갑니다. 바이오스 텀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나 또 올려서 여기 위치에서 동일한 짓을 하고 또 여기 위치에서 동일한 짓을 하면 3개의 픽셀이 나오는 거죠. 아웃풋이. 마찬가지로 그게 끝나면 또 전체를 하나 내려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한번 이거 나오고 여기서 한번. 그래서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컨볼루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굉장히 쉽고 사실은 특히 CNN도 그렇고 사실은 나중에 배우는 뭐 음성인식이나 처리에서 쓰이는 RNN도 그렇고 이런 다 전기 전자 쪽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그쪽에 뭐 몇십 년 전 거의 5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는 개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전기전자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컴퓨터 공학 자체 그 분야 생긴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1980년대부터 컴퓨터 공학과라는 게 생겼고 그 전에 컴퓨터 공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전기 전자 쪽에서 같은 커뮤니티에서 연구를 하다가 80년대부터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뿌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화가 되면서 장단점이 당연히 생겼지만은 이제 각자 전문화되는 장점은 생겼지만 이제 이런 이제 원천적인 것들은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이 안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전기 전자적인 그런 신호 처리 관련된 기법들이다. 그런 데서 이게 지금 핵심적인 딥러닝의 아이디어들이 발전을 해왔고 그 딥러닝 역사에서도 보면 한 80년대 이전에 유명했던 학자들은 다 전기 전자 쪽에 뭐 교수나 연구자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 전에는 별도의 분야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그냥 뭐 여담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또는 CNN이 풀리 커넥티드하고 다른 점은 커넥션이 스파스하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쉐어링한다. 그 다음에 멀티플 커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스파스하다라는 게 뭐냐면 풀리 커넥티드는 뭐 인풋 노드 관점에서 보면 인풋 노드가
모든 아웃풋 노드에 연결되어 있고, 아웃풋 노드 관점에서도 하나의 아웃풋 노드에 모든 인풋 노드가. 근데 CNN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1차원만 얘기한다 그러면 인풋 노드 하나에 요 근처에 있는 놈 3개만 연결이 돼 있다. 여기나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웃풋 노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아웃풋 노드 관점에서도 근처에만 연결이 돼 있다. 자, 이게 왜 생물학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냐면, 이거 사실은 전기 전자공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쓰이는 이유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그 포식자가 사냥을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포식자가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을 할 때 이제 사슴이라는 물체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모든 물체들은 군집화되어 있다라는 자연현상이, 현상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펜은 요 근처에다 모여 있고, 사슴도 어떤 뭐 구조는 있지만 어떤 그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모여 있죠. 그렇죠? 뭐 이 물도 이런 모양은 있지만 이 근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픽셀이 뭐 일부는 여기 있고 또 갑자기 저기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물체가 공간에 분산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물체들은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사슴이 목은 저기 가 있고 몸통은 저기 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는 반드시 군집돼 있다라는 게 당연한 상식. 우리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는 그냥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물체 픽셀이 꼭 한 곳에 모여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또는 자연적인 물체 관점에서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인식할 때는 그 픽셀들이 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역만, 그 근처의 이웃만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뉴런이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싶으면 이 좌표축이 요 근처에 있는 요 놈의 픽셀들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NN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모든 물체들은 군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뭐 좀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CNN이 왜 성능이 잘 나오는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들은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처리를 할 때 그 로컬라이즈드 프로세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처 영역에서만. 그래서 이런 스파스 커넥션, 여기서 이렇게 스파스라는 게 막 여기 퍼져 있다라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안 돼 있고 근처만 연결돼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파스 커넥션 개념 자체가 생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모든 동물들의 시각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고양이 실험도 그렇고, 그 고양이 실험에서 본 뉴런들이 1차적으로 처리하는 패턴들이 사실은 근처에 있는 픽셀들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픽셀 보고 여기 있는 픽셀 보고 뭐를 추론하려고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동물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의 물체가 목은 여기 있고 다리는 여기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CNN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로컬만 보면은 풀리 커넥트 대비 단점이 있는 거 아니냐, 저 멀리 떨어지는 거 못 보니까 제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는데
제한성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게 사실 뭐하고 또 관련이 되냐면 우리가 3장이었나요? 그 와이드한 것보다 딥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결론이. 그러니까 원래 이론은 3레이어만 있으면 와이드한 게 모든 게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학습하는 그 표현력이 훨씬 더 딥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개념이 여기서 도움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NN을 한 레이어만 쓰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여러 레이어를 쓰면 어차피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 픽셀이 지금은 요 관계에서는 요 3개뿐이 못 보지만 요것들이 또 한 레이어 더 더하면 5개까지 다 볼 수 있다. 하나 더 더하면 7개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차원으로만 설명했지만 아까 했던 2차원으로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2차원 네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각형 사이즈가. 그래서 레이어를 더해 나가면 이 근처만 보는 로컬라이즈드 프로세싱의 한계는 쉽게 극복이 된다. 그래서 딥러닝이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파라메타 쉐어링은 뭐냐면 자 보면 여기서 연결된 게 3개의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웨이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W1, W2, W3. 자, 여기서 봤을 때도 3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이게 풀리 커넥티드였으면 이놈들이 다 다른 값을 갖습니다. W4, W5, W6 이런데 요놈들이 같은 방향을 가르치면 같은 파라미터로 쓰게 한다는 얘기죠. 요게 W1, 요것도 W1. 요게 W2면 요것도 W2. W3면 요것도 W3. 그래서 같은 파라미터를 쓰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확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리 커넥티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W1, W2, W3면 W4, 5, 6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즉 디멘전이 늘어나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디멘전의 저주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동일한 성능을 낼 때 역설적으로 풀리 커넥티드가 더 완벽해 보이지만 풀리 커넥티드 쓰면 성능이 팍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3장의 마지막에 비교한 그림을 봤어도 동일한 뉴런의 개수를 쓰더라도.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가 아까 2x2였는데 요거는 1x2인 이런 모양이고 이거를 실제로 아까처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쭉 움직여가면서 해보면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신호 및 시스템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요게 필터로 본다 그러면 요게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의 필터 임펄스 리스판스 구하고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고 요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G 트랜스폼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이스한 하이패스 필터가 딱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심한 사람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주파수 성분만 뽑아내는 거니까 물체의 바운더리만 경계선만 뽑아내는 거죠. 경계선만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 지나가는 별 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물체가 사람이냐 뭐 사슴이냐 코끼리냐를 그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물체의 윤곽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물체의 내용물은 엑스레이가 아니니까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윤곽선은 이 신호처리 관점에서 보면은 바운더리에 해당되고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라는 얘기죠. 플랫한 게 아니고 갑자기 팍 튀는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를 디텍션하는 게 중요한데 바운더리를 디텍트하려면 근본적으로 하이패스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 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험적인
그런 분석들을 보면 알겠지만 CNN 네트워크를 실제로 합습해서 거기서 나오는 액티베이트된 펑션들, 액티베이트된 값들, 이게 액티베이션 값들입니다. 프리액티베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프리액티베이션 값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이런 모양. 그리고 저런 이상한 모양이 나오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물체의 윤곽이지. 예를 들면 제 옷이 지금 좀 이상한데 이 여학생이 입고 있는 티를 보면은 이 여학생의 몸통을 인식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물체 여학생 안 하고 저기 남학생 그러면 저기 T를 인식하는데 T의 바운더리만 보면 되지 T의 가슴에 뭐 다 지금 플랫하죠? 똑같은 색깔이고 그쪽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윤곽선만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전자적인 뭐 관점이긴 한데 물체 인식을 위해서는 하이패스 필터링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그 컨볼루션,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랑 덴스 네트워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 자, 인풋 이미지가 320 by 28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20 by 280, 그러니까 W 수평축이 320이고 수직이 28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픽셀 수를 갖는 영상. 이거 보통 셀카 찍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합니다. 1000 by 1000 정도는 나오는데 보통 이미지넷이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많이 쓰는 이미지넷이 한 256 by 256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은 2 by 1 아까 얘기했던 요런 비슷한 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랑 같은 커널을 쓰면은 그러면 아웃풋 사이즈가 이제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수직 사이즈네요. 이게 수직 사이즈고 이게 수평 사이즈네. 그래서 적용해 보면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쭉 적용해 보면 한 픽셀 줄어듭니다. 수직 방향은.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뭔 얘기냐면 요게 인풋 하나의 레이어를 본다고 치면은 인풋이 320 by 280개의 노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인풋 디멘전이 320 곱하기 280 디멘전, 엄청난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가 힘든 게 디멘전이 그냥 바로 높아집니다. 보통 한 몇만에서 몇십만 디멘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인풋의 디멘전이고, 이제 아웃풋 디멘전은 첫 번째 레이어의 디멘전은 그거보다 살짝 줄어든 거. 근데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파라메타의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모든 아웃풋하고 모든 인풋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화살표가 하나의 웨이트라 그랬죠. 그게 이제 행렬의 하나의 엘리멘트가 되고, 결국은 아웃풋 노드 개수 곱하기 인풋 노드 개수가 그 전체 행렬의 엘리멘트 개수입니다. 그죠? 행렬의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 벡터를 오른쪽에서 컬럼 벡터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행의 개수고 행렬의 이게 열의 개수죠. 곱해 보면 80억 정도 개수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CNN은 놀랍게도 그 파라메타 개수가 80억 개에서 2배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파라메타가 어마어마하게 리덕션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굿뉴스냐? 파라메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져. 진짜로. 파라메타가 커질 때마다 왜 학습이 어려워지는지는 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이제 이론적인 걸 다룬다 그랬죠.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곱셈과 덧셈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기존의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뭐 이 그림에서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에 대해서 연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모든 인풋들이 다 연결돼 있죠. 그만큼 파라메타랑 W라는 엘리멘트랑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인풋 노드 개수만큼 곱해지고, 그 다음에 덧셈도 일어나죠. 인풋 노드 개수가 아니고 그거 빼기 1만큼 덧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덧셈, 곱셈 똑같은 오퍼레이션이라고 친다 그러면, 연산 시간으로 친다 그러면 2배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각각의 화살표만큼 연산이 일어나고 그게 2배라 그랬으니까 각각의 화살표 개수가 방금 전에 파라메타 개수하고 같다 그랬죠. 이거의 대략 2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60억 개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풀리 커넥티드로 저걸 계산하려면. 근데 CNN은 아웃풋 노드 하나가 2x1이니까 2개의 연산만 하면 되죠. 2개 곱하기만 하면 되고, 곱한 걸 다시 더해야 되니까 덧셈까지 하면 3개 연산만 하면 된다. 아웃풋 노드 하나당 3개 연산만 필요하니까 아웃풋 노드 개수 곱하기 3개 해봐야 26만 개뿐이야. 26,000인가요? 그러니까 26만이네요. 그렇죠? 2 곱하기 10의 5승.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10의 4승 하고 8만 배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속도가 8만 배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죠. CNN을 쓰면.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상인식을 할 때 풀리 커넥티드 쓴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스파스는 컨볼루션하고 동일한데 파라메타 쉐어링은 안 하는. 그러니까 개수는 그 네이버에만 연결이 돼 있는데, 로컬로만 돼 있는데 동일한 파라메타 쉐어링은 안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개가 있고 아웃풋 노드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연산은 컨볼루션하고 동일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컨볼루션의 핵심적인 개념은 다 배운 겁니다. 정리하면 스파스 커넥션, 즉 자기 주변만 커넥트한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프로세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멋있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리고 로컬라이즈 프로세싱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하죠. 어떤 걸 물체를 인식할 때 여기 남학생이 제가 눈으로 보면서 딱 정중간에 있는데, 제 시각에서 저 남학생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여기 모니터 있는 데까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요 가운데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커넥션에 해당되는 거고, 파라메타 쉐어링은 연산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커널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이제 CNN에서 또 쓰이는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말고. CNN에서 컨볼루션이 핵심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항상 따라붙는, 예를 들면 뭐 양식당에 가면은 메인 코스만 먹는 게 아니고 메인 코스 먹으면 항상 디저트가 나오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디저트식으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풀링이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안 쓰지 않는다는 얘기, 대부분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풀링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균을 구하는 풀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최대값만 뽑아내는 풀링이 있는데, 보통은 최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링 개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컨볼루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예를 들면 요 아웃풋 노드를 만드는데 3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3개 중에 최대값을 아웃풋으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맥스 풀링이라는 얘기죠. 여기 최대값이니까 일로. 여기는 요 3개 중에 최대값이 요거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1차원에서만 얘기했지만 2차원도 그대로 확장이 되겠죠. 아까 네모를 보고 네매 사각형에서 가장 큰 놈이 뽑은 게 맥스 풀링. 그럼 에버리지 풀링은 뭐냐? 이 세 개 연결된 걸 세 개를 평균 내면 되는 거죠. 이거 돼서 1.3을 3으로 나누니까 뭐 한 0.4 얼마가 되겠죠. 네. 그래서 0.4, 2, 3 정도 되는 값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아웃풋으로. 에버리지 풀링도 가끔 씁니다. 그래서 풀링은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풀링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놈이 입력 영상이 좌우로 살짝 움직여도 그거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별로 큰 변화를 안 일으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기 앉아있는 흰티 입은 남학생 이름이 뭐죠? 예? 이건희. 유명한 이름이네. 이건희 학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고개를 딱 정중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희 학생을 인식하고 있죠. 제가 고개를 한 1도 2도 좌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건희 학생을 인식 못할까요? 인식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살짝 정중앙에서 벗어나도 동일한 물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려면 화면상에서 그 물체가 정중간에 있던 좌상단에 있던 인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인베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체 위치에 상관없이 잘 인식이 되는 성질, 그거를 이제 스페셜 인베리언스라고 하는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100% 보장은 안 합니다. 이런 맥스 풀링이 인베리언스 성질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풋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놈을 우로 한 픽셀씩 이동시키더라도 아웃풋 픽셀들은 별로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간 거죠. 아웃풋 픽셀들 값을 보면 여기가 1, 1인 게 거의 그대로 유지되죠. 물론 여기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대세 지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의 인베리언스를 물체 위치에 상관없이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이 사실은 콘볼루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요 풀링, 맥스 풀링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물체가 많이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한 픽셀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딥러닝을 쓰기 때문에 레이어를 여러 개 쏘면은 많이 움직인 것까지 여러 레이어에서 조금씩 커버해서 모으면 많이 움직여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맥스 풀링을 여러 단계에서 계속 쓰게 되면. 그리고 딥러닝의 또 다른 장점은 이게 단순하게 이런 트랜슬레이션, 좌우로 이동 이런 것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까지도 인베리언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 남학생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식을 내가 해야겠지만 허리가 아파서 약간 이렇게 기울여도 제가 이건희 학생의 걸 인식을 해야 되죠. 이게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기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인식을 해야 되고 O자로 왼쪽으로 띄워도 인식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띄워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각각의 뉴런이 맡고 있는 예를 들면 한참 뒤에 레이어에 어떤 리스판스라고 보면은 그 노드들을 맥스 풀링을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놈만이 들어와도 상관없이 다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더 나아가면 인베리언스가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동일한 물체인데 옷을 달리 입으면 다른 사람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저 학생이 지금은 하얀 옷을 입었지만 내일 파란 옷을 입고 오면 제가 이건희 학생을 못 알아보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인베리언스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에 대해서도 맥스 풀링을 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도 예를 들면 페트병이 있는데 정상적인 거 있고 그걸 누가 눌러놨다고 해서 페트병이 아니진 않죠. 그거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역시 맥스 풀링
거기도 적용.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인베리언스에는 맥스플링이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개념 같은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맥스플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요리를 비했는데 메인 코스보다 이 디저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인식을 할 때 그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CNN을 쓸 때는 컨볼루션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풀링이 항상 쓰이진 않는데 모든 레이어에 가끔 뭐 한 서너 레이어마다 한 번씩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인베리언스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풀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다운샘플링을 하세요. 여기서 한번 뽑아내고 또 여기서 한번 뽑아냈어야 되는데 이거 스킵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하고 또 여기서 한번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스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인에서는 스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노미 시스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신호 처리 쪽에서는 이거 다운샘플링이라고 하죠. 샘플들을 줄여준다. 그래서 이 다운샘플링 하는 것을 딥러닝에서는 또 별도의 용어로 씁니다.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가죠. 그래서 이런 걸 스트라이드 2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스트라이드 1이죠. 그러니까 한 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면 스트라이드 2고,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면 스트라이드 3고, 이걸 또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다운샘플링 팩터라고도 부르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미지넷 같은 알렉스넷에서 쓰인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데 한 번, 두 번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스타가 막 이런 데 쓰였죠. 4로. 그리고 풀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냥 예시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구조로 막 레이어를 쌓을 수 있다. 근데 컨볼루션 쓰고 풀링 쓰고 컨볼루션 쓰고 풀링 쓰고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컨볼루션 3번 쓰고 풀링 쓰고 그 다음에 뭐 또 컨볼루션 쓰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컨볼루션 쓰고 풀링 쓰고 컨볼루션 풀링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갈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실험을 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게 마지막에 이런 거에서 이제 3차원 이런 맵이 나오는데 그 피처 맵이 왜 3차원이 나오는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2디멘전 길이는 평균을 내고 뎁스 쪽은 그대로 유지하는 뭐 이런 방법을 실제로 또 많이 씁니다. 나중에 배우는 무슨 레지넷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에버리지 풀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미지 전체 2D에 대해서 평균을 다 취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제 글로벌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또 많이 쓰이는 그런 예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스트라이드 개념 아까 얘기했지만 스트라이드랑 컨볼루션을 그냥 결합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컨볼루션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하나씩 스킵하는 이런 2단계 전략도 있지만 이걸 원샷 해버려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번 계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했다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풋 스테이지를 스킵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빼버리는 것보다는 인풋에서 차라리 두 번씩 뛰어가는 게 점프하는 게 훨씬 더 계산량이 줄어들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이너한 디테일인데 지금 16개의 뭐 픽셀이 있는데 자, 이 컨볼루션의 사이즈가 필터 사이즈 또는 커널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6면은 실제로 이게 적용을 해보면 컨볼루션 적용할 때마다 픽셀의 사이즈가 자꾸 줄어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커널 필터 사이즈의
빼기 1만큼 계속 줄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줄어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 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인풋 이미지에다가 양쪽에 제로로 그냥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실제는 아닌데 마치 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 살짝 키워서 하면은 다음에 동일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딩을 하는데 다 이게 커널 사이즈가 6이죠. 이따가 조그맣게 이제 그 정확한 식을 얘기할 텐데 커널 사이즈 빼기 1만큼 줄어듭니다. 자, 여기가 6-1이니까 5죠. 5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데 원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5만큼 키워주면 되겠죠. 여기다 3개 놓고 여기다 2개 놓고 사실 대칭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5개니까 2.5씩 2.5씩 넣기 불가능하고 픽셀은 이게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정수해야 되니까 3개, 2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파샬 나중에 이제 인풋들이 이렇게 RGB처럼 이렇게 채널이 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게 2D 이미지고 이게 이제 레드, 이게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각자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고. 자, 이게 이제 그 CNN의 또 핵심 개념입니다. 사실은 2차원에서 그림이 나오니까 2차원으로 보는 게 더 설명이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CNN이 다 좋은데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로 가볼까요? 이 분석에서 보면 연산량도 거의 10,000배 이상 줄이고 파라메타는 거의 뭐 10억 배만큼 줄였죠. 그럼 줄인다고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보면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파라메타가 줄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3장에서 얘기했던 표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디멘전이 작으니까. 표현력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산량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표현력이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죠.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만 하고 잠깐 한 2, 3분 쉬겠습니다. 표현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풀리 커넥티드는 한 4-5레이어만 쌓으면 모든 가능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물론 연산량 그다음에 학습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근데 CNN은 뭐 예를 들면 5레이어 쌓은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 계산은 물론 빠른데 성능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력이 작은 이유는 파라메타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이 파라메타를 줄인 근본적인 원인은 쉐어링을 한 건데 그 장점을 포기할 거냐? 그건 도저히 포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타협안이 나와야겠죠. 그 타협안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요 필터들을 여러 개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 놈에 대해서 여기 3개의 웨이트가 있는데 여기 딱 하나 원셋 필터만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또 다른 필터를 이게 W1, W2, W3가 있는데 W4, W5, W6란 또 다른 필터를 만들어서 옆에다가 살짝 이제 이 화면의 뒷방향으로 뎁스 방향으로 동일한 노드인데 다른 뎁스 방향으로 아웃풋 노드 또 하나 만들자는 얘기죠. 아웃풋 노드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필터도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인풋 노드들은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웨이트 커넥션을 즉 W라는 매트릭스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2개 일반적으로 K개만큼 쓰겠다라는 게 멀티플 커넥션. 그러면 이제 표현력이 줄어드는 거를 뭐 100% 복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필터 사이즈가 2인데 여기 파란 게 원래 오리지널이었고
빨간 것들을 하나 추가해서 뎁스 방향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